혹시 공공기관이나 은행 같은 데 가시면 경찰복이랑은 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제복 입은 분들 보신 적 있죠? 바로 이분들이 청원경찰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아주 독특한 제도, 청원경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대체 어떻게 뽑히고 또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야말로 한 사람의 청원경찰이 겪는 모든 과정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경찰의 권한을 가진 경비원, 어떠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보통 생각하면 경비원은 사설 인력이고 경찰은 국가 공권력이잖아요. 전혀 다른 영역인데 바로 이 어색해 보이는 조합이 청원경찰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민간인인데 법으로 정해진 특정 구역 안에서는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인 거죠. 법에서는 이 청원경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우리 시설 경비에 경찰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국가에 요청, 즉 청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가 다 댈게요. 하면 국가가 경찰력을 파견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민간기관에서 내고 실제 교육이나 감독은 국가가 책임지는 진짜 독특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청원경찰이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청원경찰의 여정은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들이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전문교육이에요. 그냥 채용됐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경찰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걸 싹 다 배워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청원경찰로서 일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설경비랑은 출발선부터가 다른 점이에요. 그럼 교육은 얼마나 받을까요? 바로 2주입니다. 2주. 이 시간 동안 아주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을 거치면서 이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순찰 요령 같은 걸 배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형사법 같은 법률 지식은 기본이고요. 범인을 제압하는 체포술, 심지어는 권총 사격 훈련까지 받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들이 단순한 방어 인력이 아니라 거의 준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나 청원경찰로 일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소위 경력직은 이 신임 교육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경력 인정 제도 같은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3년 안에 다시 임용될 때만 해당돼요.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꽤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힘든 훈련을 무사히 마치면 이제 드디어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배치와 실제 복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배치 절차는 아주 명확한 보고 체계를 따르는데요. 고용주가 자기 경비 구역에 새로운 청원경찰을 배치하면 그 사실을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건 국가가 지금 어디에 몇 명의 청원경찰이 무슨 임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청원경찰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 딱 드러납니다. 바로 두 군데의 지위를 동시에 받는다는 점이에요. 큰 틀에서는 국가법인 청원경찰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출퇴근이나 휴가 같은 일상적인 근무에 관해서는 또 자기가 소속된 사업장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감시를 받으면서도 사적인 고용관계에도 놓여있는 정말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만큼 당연히 무거운 책임도 따르겠죠. 그럼 청원경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까요?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경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청원경찰이 잘못을 저지른 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관할 경찰서장이 고용주한테 이 직원 징계하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용주가 자기 마음대로 징계를 슬쩍 덮어버리거나 가볍게 처리하는 걸 막는 장치거든요. 경찰이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거죠. 징계 종류랑 수위도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정직인데요. 이건 최대 3개월 동안 아예 일을 못하고 월급도 대부분 깎이는 아주 중징계예요. 그 다음이 월급 일부를 깎는 감봉,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면 경고를 하는 견책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책임은 고용주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겁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승인받으면 딱 15일 안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자체적인 징계 규정을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해야만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생각하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채용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책임의 틀을 갖추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청원경찰 제도,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론적으로 청원경찰은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책임성,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보안 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용은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교육이나 감독, 징계 같은 운영의 핵심에는 경찰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깊숙이 관여하죠. 바로 이게 청원경찰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원경찰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이 제도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점점 더 범죄나 보안 위협이 복잡해지는 요즘 같은 사회에서 과연 이런 공공-민간 협력 취한 모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